상징주의와 또 밀접한 미술 운동에 가깝나? 아무튼 사조가 아르누보죠. 아르누보 역시 신비롭고 몽환적이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림트는 아르누보와 상징주의 둘 다 해당된다고 그랬죠. 자, 아르누보 새로운 아트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르누보 이야기할 때 사무엘 빙이라는 건축가가 지은 이 매정대 아르누보, 이 건물의 이 장식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아르누보가 이런 장식적이고 식물이 많은 이런 패턴들이잖아요. 내부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곡선이 많고 장식적이고 중세 비잔틴에서 많은 모티브를 또 얻었고, 또 역시 반 아카데미적이고, 이 당시에 산업혁명 이후에 또 부작용이 많았죠. 환경 파괴도 있었고, 인간성 파괴, 또 빈부격차, 노동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연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는 또 자연으로 돌아가자 바르비종파가 있었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을 때 너무 싸구려 기계적인 공산품이 나오니까 그거에 반대돼서 미술 공행 운동이 일어나죠. 미술 공행 운동과 아르누보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돼서 눈에 보이는 모든 공산품이라든지 시각적인 집이라든지 그림이든 모두 아름다운 그런 세상 꿈꿨지만 시대착오적이죠. 하나하나 아티스트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장식하고 만들면 단가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는 모던 디자인에 밀립니다. 대량 생산이 안 되잖아요. 기계로 찍어야 값싸게 여러 개 생산해서 파는데 시대적으로 치게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조가 아르누보, 그리고 미술 공예 운동이죠. 그래서 아르누보가 이후에 등장하는 디자인 1세대 학교 그 바우하우스에 매우 큰 영향을 또 미치게 되고요. 이제 유명한 그 아티스트 중에 하나가 알폰스 무아. 진짜 이쁘게 그렸죠. 이 사람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도 감각이 있으면서 그림도 진짜 잘 그립니다. 알폰스 무아가 포스터로 유명해졌지만 이전에 상징주의에 가까운 그런 화가였습니다. 이 화가의 그림풍도 신비로워요. 황홀한 그런 분위기, 꿈을 꾸는 듯한 이런 분위기의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그리고 다시 클림트 등장했어요. 이 황금, 이 눈 모양의 패턴은 뭘 의미할까? 클림트도 역시 아르누보로 유명한 아티스트죠. 클림트는 재능이 다양하죠.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벽화로 빈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였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했죠. 계속 신고전주의로 쭉 밀고 갑니다. 보통 화가들 자기가 잘했던 걸로 끝까지 가는데, 이분은 변신을 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그리고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거든요. 황금 시리즈로. 근데 몇 작품 없는 거 아시나요? 황금 시리즈 몇 점 안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스타일로 변신하십니다. 이런 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물론 이후의 스타일은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도전하는 정신이 진정한 아티스트죠. 멋있어요. 여자 문제 빼고. 그 유명한 천재 건축가, 스페인이라고 하면 가우디가 싫어할 거예요. 카탈루냐의 아티스트 안토니 가우디도 아르누보 아티스트죠. 아르누보는 회화보다는 건축, 공예, 장식에 더 가까운 사조인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이 사람 정말 천재예요. 이런 곡선이며 아이디어,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이 가시지가 않아요. 외계인이 지은 집 같았거든요. 사람의 상상력에서 어떻게 이런 건축물이 나올까. 물론 가우디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초기 설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 스스로 혼자 다 만들지 못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후배 건축가들의 아이디어나 상상력이 개입될 여지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죠. 여자 문제 엄청났죠. 클림트가 평생 미혼이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친자 확인 소송이 나와서 몇 명인가 소송이 있었어요. 아이를 많이 만들고 돌아가셨거든요.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죠. 다다이즘이죠. 이후에 등장하는 게. 다다이즘은 세계대전, 지식인들도 그렇고 과학자들, 아티스트들도 새로운 세상, 새로운 문명, 기계화된 세상, 유토피아를 꿈꾸다가 인간의 광기, 과도한 욕심에 의한 그 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이 아티스트들이. 세상 미쳤구나. 미친 세상. 난 노래나 하련다. 춤이나 추련다. 미친 척 그림이나 그리련다. 이런 마인드가 다다이즘이죠. 와, 다다이즘 너무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충격의 계기가 사람들 죽는 거 많이 보니까 삶이 무슨 의미야. 어차피 죽는데 이런 허무주의,
장난스럽고 조롱한 듯한 이전의 전통을 거부합니다. 전통 그게 다 무슨 의미야? 다 버리자. 미친 척하면서 논 대표 아티스트가 이 듀상 유명하고 만레이라는 아티스트. 이전 만레이는 다룬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보고 지나가죠. 다다라는 말 자체가요 어이없습니다. 장난스럽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다 하자 해서 다다가 된 거예요. 그 다다라는 어원이 어떻게 나왔냐 되게 말이 많거든요. 우연히 칼을 막 돌렸나 봐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사전 넘기다가 칼이 그 사전에 다다를 가르쳐 가지고 다다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심오한 무슨 뜻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적이고 장난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스러운 이 말처럼 예술 작품들도 어이가 없고 허무하고 미친 것 같고 그런 예술들. 지금까지도 미친 척하면서 예술 활동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니면 그림이 미친 척하는 그림 같은 거. 이게 다다이즘의 영향이죠. 이 사람들이 이런 미친 짓 하면서 노는 거예요. 첫 다다이스트들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가 스위스일 거예요 아마. 다다이즘이 시작된 곳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스위스 취리에 예술가들이 피신 왔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사조죠. 듀상은 예술품 자체는 볼 게 없죠. 예술이라면 근데 보는 재미라든지 혹은 시각적인 그 즐거움이 이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건 아니죠. 이거 보고는 미적인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로는. 근데 화장실 가면 볼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이쁜 변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듀상이 소변기로 이 아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다 알아야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개념 미술의 시초라고 많이 보죠. 퍼포먼스 행위 예술가들의 원조죠. 퍼포먼스 아트를 더 먼저 했어요. 그들보다. 미친 척하면서 여장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이분.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예술가인데 예술을 취미로 하셨던, 평생 여행 다니고 놀고 체스에 더 진정성 있었던 프로 체스 기사였어요. 이 사람 삶이 완전히 다다이즘이죠. 이 사람은 작품보다 이 사람의 인생이 예술이에요. 샘입니다. 샘. 왜 샘이냐? 물이 나오면 샘이죠. 다다이즘 이 또라이 아티스트들은 끼리끼리 또 같이 어울리는데, 또 뒤상의 친구 중에 유명한 분이 피카비아가 있고 만레이가 있거든요. 만레이는 본명은 아닙니다. 유대인 출신인데 유대인 이름 가리려고 만레이라고 지었다는 그렇게 기억도 하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림은 되게 못 그립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포토그래퍼로 되게 유명해요. 여인이 키키라는 프랑스에서 아마 활동했을 거예요. 유명한 배우거든요. 이분의 그 남친이었어요. 애인인데 이분을 모델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습니다. 매우 유명한 앵그르의 바이올린. 앵그르라는 화가 아시죠? 신고존주의로 유명한 아티스트. 앵그르의 유명한 대표작 누드화 보면 이런 터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앵그르가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앵그르 그림을 어떻게 보면 오마주했거든요. 이국적인 그 연출. 바이올린이 유머러스 하죠. 바이올린 특유 요 F자 모양을 이제 이렇게 그려 넣어서 이 여인의 이제 몸매가 바이올린처럼 보이게 한 거죠. 장난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되게 기발하다 이런 게 있어요. 만레이가 특히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좋습니다. 만레이는 모델이 다 한 것 같다고. 그쵸? 만레이 작품 중에 아마 모델 또 키키가 했을 거예요. 눈물 떨어지는 사진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눈이 시계처럼 왔다 갔다는 그런 설치 미술도 유명하거든요. 이런 약간 장난기 같은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면 만레이 사진 보세요. 근데 야한 사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또라이 3인방 중에 또 한 분, 삐까비아랑 다 절친이에요. 뒤상이랑 만레이. 삐까비아는 진짜 변신의 기재예요. 처음 야수주의인가? 또 이제 인상주의 그림도 많이 그리다가 또 다다이즘을 활동했을 때는 기계 설계도 비슷한 것만 계속 그립니다. 이게 한편으로 또 미래주의에 가까운 스타일이죠. 다다이즘과 시계를 좀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여기 안에는 세잔도 나오고 화가 이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시계와 다다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써놓은 것 같은데 화가들 순서대로 계보대 이렇게 써놨나? 그건 모르겠는데 많이 알고 싶진 않네요. 미술사에 한 획을 그었던 화가들 이름이 딱 등장하고 시계바늘이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다다가 써있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미술사의 시간은 흘러간다 이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삐까비아 나름 유명합니다. 듀상이 워낙 유명해서 좀 묻혔지만 현대미술관 가면 기계 설계도 같은 그림이 많아요. 앞으로 보시면 삐까비아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다다이스트들이 대다수가 초현실주의 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현실주의 화가는 또 한편으로는 다다이스트들이에요. 다다이즘 화가들. 초현실주의의 핵심은 꿈이죠, 꿈. 무의식. 그래서 프로이트를 연구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꿈의 그 무의식을 시각화하는 게 초현실주의라고 얘기하면 아주 명쾌한 설명인 것 같아요. 꿈을 이야기하면 개꿈이 많죠. 이성이 아니에요. 우연입니다. 예를 들어서 꿈에 개구리가 나왔는데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릴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왔는데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되게 우연적이죠. 그래서 다다이즘과 성향이 매우 비슷합니다. 우연이 핵심이죠. 다다이즘도 그렇고. 그래서 자동기술법, 문학에도 등장하거든요. 우연히 나온 문장들, 단어를 마구 섞은 다음에 그거를 무작위로 그냥 그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연필선으로 나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형태를 그냥 그려요. 막 그리는 거죠. 자동기술법 드로잉을 처음으로 시도한 게 바로 안드레 마손, 표현실주의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자동기술법 드로잉이 나중에 추상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 미국식 액션 페인팅 같은 거 원조는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이에요. 우연, 막 그린다. 이유를 묻지 마. 몰라. 왜냐면 무의식이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안 되는 그림들을 해석하려면 안 됩니다. 초현실주의 그림은 특히. 그렇죠.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죠. 전화하면서 낙서한 경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초현실주의적인 드로잉입니다. 그게 자동기술법이에요. 너무 쉽죠?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에 나오는 패턴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자동기술법.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해봤다는 분신사바, 귀신 부르는 놀이. 내가 그린 게 아니라 귀신이 알아서 그린 거거든요. 빨간 펜이. 자동기술법이죠. 알고 보면. 가장 유명한 초현실주의 화가가 달리거든요. 살바도르 달리. 그런데 원조, 이 초현실주의를 있게 한 프로이트, 심리학의 아버지한테서는 까였습니다. 너 초현실주의 아니야. 왜냐면 그림이 너무 이성적이거든요. 아이디어 도출하는 방식이요, 매우 계획적이고 재치가 있어요. 초현실주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비이성이고 우연이거든요. 코에 눈이 있고 시계가 녹는 이런 아이디어, 이거는 이성의 힘이거든요. 이성에 의한 재치 있는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프로이트가 그림 보더니 초현실하고는 거리가 먼데? 근데 아이러니한 건 초현실주의 화가 중에 가장 유명한 화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현실주의가 무조건 이런 그림이다는 아닙니다. 프로이트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초현실주의 화가 중엔 가장 유명한 화가,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림이 바로 기억의 영속성이라는 이 작품이죠.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게요, 그 바르셀로나 피기레스 가면 지중 햇살이 너무 뜨겁잖아요. 치즈가 뜨거운 직사광선에 녹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대요. 이거 자체가 초현실이 아니죠. 꿈에서 얻어야 되는데. 물론 달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자다 깨서 바로 그렸습니다. 졸다 깨면 일단은 연필을 들고 있었대요. 근데 그런 노력은 했는데 이 아이디어 발상법 자체는 초현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이 아니라 프로이트가 그랬대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초현실주의 화가 중에 한 분이 또 호암미로. 호암미로는 근데 나중에 그림 보면 그냥 추상화가에 가깝지 않을까? 초현실주의 화가라기보다는. 근데 이때는 이 그림 보고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이 그림 보고 진짜 찬사를 보냈대요. 와, 진짜 이건 초현실이다. 꿈에 나올 법한 기억의 파편들이 꿈틀대면서 막 살아 숨쉬고 날아다니거든요. 어릿광대의 사육제. 벌이 주사위에서 나와서 눈을 들고 있고 음표가 춤을 추고 있고 별인지 달인지 모르겠는데 움직인 듯한 이런 징그러운 느낌도 있고 사다리에 귀가 달렸고 이유 묻지마, 그냥이에요. 그냥 무의식이 그렇다는데, 꿈이 그렇다는데. 아무튼 저는 이 그림 재밌습니다. 그냥 시각적인 재미가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그림도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그림인데 호암미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호암미로의 아마 손자인가 제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호암미로 스스로는 초현실주의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대요. 이런 화가들 많습니다. 후대에는 초현실주의 화가 다 막 누가 봐도 초현실주의 화가로 분류하지만 나는 안 돼. 내 스타일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 그래서 사조에 너무 묶여서 그림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도 호암미로 그림 좋습니다. 유니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도 있고
귀엽죠. 이 할아버지 자체가 성격이 그냥 드러나요. 유쾌하고 말년에 마요르카라는 스페인 섬에서 자기 스튜디오 만들고 색칠놀이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색칠놀이라는 것은 그림 자체가 말년에 진짜 색칠놀이 그 자체예요. 와 진짜 부럽더라고요. 진짜 근사한 자기 친구 건축가가 지어진 집이면서 스튜디오에서 창밖을 바라보잖아요. 엄청 큰 유리 바깥을 바라보면 바다가 보입니다. 와 진짜 행복한 아티스트죠. 인생 즐기다가 물론 파리 시절에 되게 가난했지만 가난해서 무화과 그 말림 하루에 막 2개 먹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쓰러질 위기 때 일부러 그림 그렸대요. 그때 무의식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웃 주민이 아니케 선생님이었어요. 아마 이분은 초현실주의 그룹에서는 제가 알기로 많이 활동은 안 했는데 벨기에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현대 미술 화가입니다. 르네 마그리트. 되게 비밀스럽고 신비롭죠. 이 그림도 상징주의 그림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많은 비밀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까? 이게 보통 사과로 보는데 이 사과는 뭘까? 비틀즈인가? 이 그림 보고 애플 로고 결정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비틀즈 아니면 스티브 잡스가 이 사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사과는 이 남자의 얼굴을 왜 가렸을까? 그리고 하늘에 구멍 뚫리고 뭔가 구름이 보이는 이런 스타일의 그림도 되게 많이 그렸고 르네 마그리트를 느끼려면 벨기에 여행 가셔도 좋습니다. 르네 마그리트 그 미술관이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뉴욕에 더 많을 것 같아요. 뉴욕에는 유명한 그림이 다 있더라고요. 유명한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이 뉴욕에 다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 월가 큰 손들이 다 싹쓸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미술 원 없이 감상하고 싶다 그러면 뉴욕 가시면 됩니다. 뉴욕에서 버스 타고 한 1시간 반 거리인가에 필라델피아가 있어요. 필라델피아에도 좋은 작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 할까요? 몇 년 전에 인사동에서 르네 마그리트 전시했군요. 아무튼 첫 멤버십 너무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스타트였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